지루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흥미진진했던 모나코 그랑프리가 막을 내리면서 모두가 그토록 원하던 진정한 타이틀 싸움이 시작되었다. 맥스 페스타펜이 F1 데뷔 6년 만에 처음으로 드라이버스 챔피언십의 선두를 달리고 있고, 그의 소속팀인 레드불 레이싱 또한 압도적인 우세를 갖고 있던 벤츠를 내치고 1점 차로 터보 하이브리드라 처음으로 컨스트럭터스 챔피언십 선두에 달리게 되었다. 모나코 그랑프리에서 침체됐던 벤츠가 과연 다시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을지에 대해 관심이 쏠려있는 가운데,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가 열릴 바쿠 시가지 서킷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봅시다.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는 개최국 아제르바이잔의 수도인 바쿠에서 열린다. 모나코 그랑프리처럼 시가지 서킷인 만큼 코너들이 좁으며 작은 실수라도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나 좁아 터지는 모나코 그랑프리와는 달리 길쭉하고 넓은 스트레이트 구간이 많아 DRS만 있다면 오버테이킹은 다른 시가지 서킷에 비해 쉽고 수월하다. 바쿠 시가지 서킷은 또한 아제르바이잔의 아름다운 옛 도시와 경제 발전을 통해 이루어진 현대 건축물의 조화를 선보인다. 드라이버들에게는 모나코다운 좁은 코너들에서는 옛 중세시대 성벽이 보이며, 최대 340km로 달리는 스트레이트 구간에서는 바쿠의 현대 건축물들이 보인다.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는 흥미진진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서킷인 만큼 기대가 크다.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는 2013년 당시 F1 CEO였던 버니 에클스톤에 의해 제안되었다. 에클스톤은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를 2016년 F1 캘린더에 추가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이는 싱가포르와 모나코에 이어 당시 일정상 세 번째 시가지 서킷이 되었다. 그러나 당시 2015년도 F1 캘린더에 코리아 그랑프리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계약상 문제로 취소되자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가 1년 앞당겨질 수 있다는 의혹이 터졌지만, 결국 코리아 그랑프리는 대체 그랑프리 없이 2015년도 캘린더에서 잘리고 말았다. 바쿠 시가지 서킷은 노잼 서킷을 만들기로 유명한 헤어만 타이클에 의해 디자인되었는데요. 그는 트랙을 디자인할 때 날카로운 코너, 헤어핀 커브와 동시에 길쭉한 스트레이트를 합치면서 다운포스 또는 트랙 둘 중 하나만 설정해도 되는 옛날 트랙과는 달리, 틸크의 트랙들은 더럽게 좁고 느린 코너들과 긴 스트레이트를 둘 다 가져 다운포스, 트랙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셋업에 임해야 하는 만큼 셋업 설정이 매우 어렵다. F1 캘린더에서 팬들이 지루하다며 싫어하는 트랙들을 보면 거의 다 틸크에 의해 디자인되었다. 시가지 서킷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버테이킹 어렵기로 유명한 아부다비의 야스마리너 서킷과 소치 아우토드롬 둘 다 틸크에 의해 디자인되었다. 그러나 바쿠 시가지 서킷은 틸크의 다른 트랙들에 비해 재밌기로 유명하고 팬들에게도 인기가 많다. 바쿠 시가지 서킷은 2016년도에 추가된 만큼 역사가 그리 깊진 않지만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들이 종종 일어났다. 2016년 개최 당시 유로피안 그랑프리라는 이름을 가지고 개최했는데, 이는 다음 해인 2017년도에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로 개명되었다. 당시 2016년도 F1 경기 전에 열렸던 GP2 시리즈 경기에서 그리드 절반 이상이 사고로 인해 DNF를 하면서 유로피안 그랑프리도 DNF가 많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예상을 했지만 DNF가 단 4개, 그것도 다 기계상 문제로 리타이어하면서 GP2와 F1 선수들의 실력차를 증명했었죠. 결국 니코 로스버그가 그의 유로피안 그랑프리에서 폴 포지션 그리고 우승 둘 다 차지하게 되었다. 2017년에는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로 개명되어 돌아오게 됐는데, 경기 당시 1, 2위로 달리던 루이스 해밀턴과 세베스찬 베텔의 충돌로 인해 둘이 4, 5위로 경기를 마쳤다. 세베스찬 베텔은 해밀턴이 자신의 세이프티가 뒤에 있을 당시 브레이크 체크를 시도했다며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해밀턴의 차량을 박은 것인데, 이로 인해 베텔은 10초 스탑 앤 고 페널티를 받게 되었고, 충돌로 인해 해밀턴의 머리 받침대가 느슨해지면서 강제적으로 피팅을 하게 되었다. 선두에 달리던 두 선수들이 페널티와 필요 외의 요소로 피팅을 하게 되면서 3, 4, 5위였던 리카도, 스트롤과 보타스가 1, 3, 2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보타스는 경기 초반 사고로 인해 선두에 달리는 해밀턴보다 1렙이나 뒤쳐져 있었는데, 극적으로 마지막 랩 피트 스트레이트에서 스트롤을 앞서가면서 2위로 들어오게 되었다. 스트롤은 결국 3위를 차지하게 되었지만, 이는 현재까지 윌리엄스 팀의 마지막 포디엄인 만큼 3위만으로도 만족하는 모습이 보였다. 2018년도에는 작년 우승자인 리카도와 베스타펜의 충돌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리카도가 그의 드라이버스 챔피언십 경쟁에서 너무 뒤쳐졌다는 추측도 나오기도 했다. 보타스 또한 선두에서 달리던 중 바퀴에서 펑크가 나면서 DNF를 하게 되는 슬픔을 얻게 된다. 그러나 다음 해인 2019년도에는 폴 포지션과 우승을 둘 다 차지하게 되면서 드라이버스 챔피언십 상에서는 해밀턴을 앞서가게 되었지만 그 해나 마저 해밀턴에게 지게 됩니다.
레이싱 측면으로만 봤을 때는 참 재미있는 트랙 같지만 논란도 참 많은 곳이다. 2013년도에 에클스톤이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를 추진할 당시 아제르바이잔 정부의 열악한 인권 문제로 반발이 심했었다.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자신들을 비판하는 정치인 또는 인권운동가를 수감하는 등 자국민들의 인권을 무시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F1 경기를 개최하겠다고 하자 수많은 팬들을 경악하게 만들었다. F1 그랑프리를 개최하려면 개최국 또는 트랙이 개최비 평균 534억 원을 내야 하는 만큼 F1 그룹이 돈만 밝히려는 비판도 많이 받게 되었다. 특히나 이번 시즌에 사우디아라비아 그랑프리가 추가되는 만큼 이 문제가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아제르바이잔 그랑프리가 열리는 바쿠 시가지 서킷은 대략 6km의 길이로 현재 F1 캘린더에 벨기에 그랑프리가 열리는 스파 다음으로 가장 긴 서킷이다. 경기 랩수는 51랩으로 경기 시간은 대략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사각형같이 생긴 섹터 1은 4개의 90도 턴과 긴 스트레이트로 구성된 만큼 코너마다 에이펙스를 정확하게 찍는 게 중요하다. 턴 2로 들어갈 때 DRS 존이 있긴 하지만 90도 턴 바로 직후인 것과 스트레이트 자체가 너무 짧다는 걸 감안한다면 오버테이킹이 DRS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어렵다. 그러므로 팀들은 첫 번째 DRS 존을 이용해 앞차량과 거리를 좁힌 후 섹터 3에서 나오는 길쭉한 스트레이트의 DRS 존을 이용해 오버테이킹을 시도할 확률이 높다. 섹터 2는 턴 5에서 12까지 좁고 날카로운 코너들이 가득한 만큼 스트레이트가 많은 섹터 1과 3에 비해 느리다. 특히나 턴 8과 9를 너무 빠르게 진입해 타이어가 락업이 되면 2019년 샤를 르클레르 꼴이 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턴 15와 16은 나름 쉬워 보이지만 턴 15에서 꺾자마자 내리막길로 이뤄지는 만큼 생각보다 까다롭다. 턴 16도 마찬가지로 내리막길에서 80도 턴을 해야 하므로 브레이킹이 유독 어렵다. 섹터 3에서 공식 코너가 5개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턴 16을 지나치면 핏 스트레이트까지 쭉 악셀을 밟기 때문에 섹터 3은 사실상 하나의 긴 스트레이트라고 생각해도 된다. 섹터 3의 길쭉한 스트레이트는 총 2km의 길이를 자랑하며 서킷 길이 전체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한다. 유독 긴 스트레이트 덕분에 F1 차량들은 최고속도 340km까지 이르게 되고 슬립스트림을 잘 타다가 핏 스트레이트의 위치에 있는 DRS의 도움까지 받으면 오버테이킹하기가 참 쉬워진다. 결국 드라이버들은 섹터 1과 2에서 최대한 가까이 앞차량을 따라가다가 대망의 섹터 3에서 오버테이킹을 시도해야 하는 서킷이다. 지난 모나코 그랑프리에서 벤츠가 실망스러운 성적을 거둔 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벤츠가 실수만 안 한다면 해밀턴, 보타스, 베스테펜을 예상하지만 이번 시즌은 예상 외의 결과들이 나온 만큼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혹시나 영상 아이디어나 원하시는 컨텐츠가 있으시다면 그것 또한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저희 이번 주 바쿠에서 만나요.